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 친미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미국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며 환영한 반면 중국은 타이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하나의 중국이란 사실은 변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첫 미사일 도발로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 같은 주요 국제 뉴스, 북한 뉴스와 함께 신당 창당 움직임 등 정치권 현안도 자세히 분석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종철의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다음엔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월요일 출근길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밤 사이에 좀 찬 공기가 좀 밀려와서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지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안팎입니다. 강원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든든하게 갖춰 입으시고 출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관심을 모았던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타이완의 선택은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집권 여당의 라이칭더 후보였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실 개표 시작부터 친중 국민당의 이 허우유이 후보를 좀 계속해서 앞서 나가면서 40%대 득표율, 이 90여만 표 차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동안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던 중국의 견제가 결국에는 역풍을 몰고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 전에 중국이 독립은 곧 전쟁이라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한 게 타이완 유권자들을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친중파 후보가 야권의 연합정부론도 제기를 했지만 특히 2030 세대의 표를 좀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상반된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우선 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완 판공실은 성명을 내고 선거 결과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단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선거제의 힘을 보여준 거라며 타이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재차 언급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건 피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외교부도 역시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정부는 일단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오늘 이어지는 한 번 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이었다고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첫 미사일 도발인데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기 ICBM을 발사한 이후에 27일 만에 도발이었습니다. 일단 중거리급이고 평양에서 발사가 돼서 1000km를 날아갔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50km 이상이었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고체 연료 기반의 이 신형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에 계속해서 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시도가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습적으로 좀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이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이죠. 네, 이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3일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그동안 북러는 무기 거래 가능성을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미국 등에서는 이 무기 거래 정황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방문에서도 이 러시아가 지금도 좀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을 좀 하면 북러 무기 거래 논의도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을 앞두고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을 이제 습격을 했습니다. 습격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렇게 좀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선 건 그동안 후티 반군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거를 이 후티 반군이 좀 명분을 삼아서 국제 주요 무역로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그동안 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세계 무역로를 위협한 것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서 이번 공습을 좀 감행을 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대규모 폭격을 현재 지금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네, 해요.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황 관리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측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다고 좀 직접적으로 밝힌 건데요. 대통령 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좀 기자들을 만나서 후티 반군과 관련해서 이란에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서 뭐 자신이 있다, 우리가 잘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아무래도 중동 확전의 우려가 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또 위기 관리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내 석유와 가스 수급도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죠? 네, 지난 주말에 좀 우리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원유 수입의 70% 정도를 이 지역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이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국내 비축 현황을 점검을 하고 또 정유사들에겐 유가 상승으로 이 국민 부담이 갑자기 좀 늘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제시한 이른바 특권 포기를 연일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어요. 네, 이 한동훈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서 이 취임 당시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천 조건으로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재판하는 동안 받은 세비를 전부 반납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답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재차 좀 날을 세우는 상황이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이걸 실천할 수 없을 거라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좀 반박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모경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를 했다면서 대체 뭘 답을 하라는 것인가 뭐 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은 되는데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 2일 피스프 자택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르면 이번 주쯤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일단은 전망입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의료진의 판단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인데 당내 좀 현안이 많아서 복귀 시점을 마냥 늦출 수도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비명계의 탈당 또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관리와 같은 이 현안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SNS에 문익환 목사의 별세 30주기를 앞두고 분단의 철책도 또 서슬퍼런 독재의 탄압도 막을 수 없었던 문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한마디로 정부가 이번 피습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1cm 열상이 아니라 이 흉기에 찔린 자상인데 이번에 열상이라고 적힌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좀 잘못 퍼졌다면서 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가 발송을 했는지 왜 이런 문자가 좀 작성이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3명이 만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동시에 참석을 했다고요? 예, 이른바 이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우려는 시도들이 좀 곳곳에서 어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신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면서 제3지대 빅텐트의 적극적인 확장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좀 신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공감을 하면서도 최소 3년 후인 다음 대선까진 연대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하면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를 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명확한 정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제3지대에서 하나로 모인다는 데는 좀 일단 이견이 없어 보이는 만큼 앞으로 공천 등 여러 변수는 좀 차치를 하고 일단 빨리 좀 모이는 데는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어떤 것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여러 가지 사실 좀 챙겨야 할 게 많은데요. 우선 더 받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좀 더 내지 않으려면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좀 가장 기본적인 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입니다. 저희가 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은퇴하신 부모님이 고정적인 소득이 좀 없다 보니까 아이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흔하니까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하실 게 부모님이 받으신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소득들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 있을까요? 예, 이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당연히 좀 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쓴 걸 좀 얼마나 몰아줄 것인지 좀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네. 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저도 좀 맞벌이 부부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지난해 제 배우자한테 제가 현금으로 쓴 일부 비용들을 좀 몰아주는 게 낫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몰아줬는데요. 그러면 양심상 좀 저한테 얼마라도 좀 환급을 받았으면 되돌려줘야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좀 안 줘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전세값이 올라서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월세 세액 공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네, 일단 우선은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어둬야 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돼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내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발급이 됩니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에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일단 좀 끊어놓으면 소득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의료비 공제 이게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곳을 좀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빠진 걸 입력을 하면 국세청에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을 해서 증빙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 병원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직접 하셔야 돼서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설을 앞두고 당정이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네, 주로 이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좀 줄을 이뤘는데요. 우선 당정은 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좀 유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번 유예했던 이들 가구의 이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곧 임박을 했는데 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데 당정이 좀 공감을 하면서 한 번 더 유예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외에도 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대상자는 약 4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정은 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자금 흐름을 좀 돕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졌습니다. 지금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이 철원 영하 14.5도, 서울은 영하 6.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있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경부 동탄터널 5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기흥 부근에서 죽전 휴게소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2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싱글분기점 1차로는 버스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동탄분기점에서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목감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한편 대명터널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영입인재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인재 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로부터 영입 과정과 포부 그리고 제기된 몇몇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영입이 출범 후 첫 번째 발표된 인사인 만큼 변호사님 영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까? 한 12월쯤에 그 인재 영입위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셔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의를 받고 왜 저를 영입하려 하는지 이야기도 듣고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좀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영입을 수락하게 되면서 이제 영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난 날에는 이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헤어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고민을 하셨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영입이 왜 되냐라고 물으니까 왜 저를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어찌 보면 학폭 처음 이제 사건이 이렇게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페북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날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분이 이제 저한테 메신저를 하나 보내온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카톡에 올렸다가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그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네. 그에 응대를 한 다음에 이제 페북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폭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이제 6곡지로 나눠서 페북글을 올리고 나니까 정말 잊혀지지가 않게 그걸 새벽 1시에 올리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100통 정도 와 있었어요. 100통. 예, 그러니까 정말 누굽니까? 그 100통이? 전부 기자님들이.
기자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변협 부협회장 다른 학폭 피해자는 아니고 어쨌든 예,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그날 100통 정도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협 부협회장 이제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뭐 카메라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 교육 문제와 학교 문제는 정치색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네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영입제의를 받으니까 어쨌든 영입제의를 받으면 저한테 이제 정치색이 씌워질 텐데 어떤 당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당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학교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나 또는 학교 현장의 그런 필요성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듣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생겼으면 변호사님께서 한번 이 제도나 법을 좀 바꿔달라라는 이런 요구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제가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입 제안을 한 그 위원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까? 네, 하겠다고? 그 뭐 만나진 않으셨겠죠. 네,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또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예. 뭐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거의 한 3주 만에 대답을 하셨네요. 예,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은 한동훈 위원장 온라인 팬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네, 따라서 네. 이번 인재 영입도 그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추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제가 참여연대 이제 경제금융센터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그 경제범죄, 증권범죄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뭐 리딩 사기, 주식 리딩 사기, 코인 관련된 사기, 온갖 사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제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 돼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지난 60여 년간 제대로 수사를 이제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안타까운 게 경찰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민법이나 상법이나 경제법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테스트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검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검수완박입법은 어떤 의도로 도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서민 그런, 경제범죄를 그렇죠. 다루다 네. 보니까 네. 뭐 검수완박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신 해서 거라 이거죠. 반대를 하면서 제가 그걸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기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연사로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게 변협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정치계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 법안이 바뀌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여름쯤 출범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있지만 또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회원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분들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검수완박 반대 이야기가 맨날 올라온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 가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입 인사에다가 그걸 쓰면서 제가 검수원복 시민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원 모집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그 했어요. 카페가 이른바 한동훈 그쵸. 장관 그 팬카페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7월에 서희초 사건이 딱 터지면서 또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학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매진하게 되면서 이 단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엔 못 만들고 단체를 못 만들고는 그냥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보면서 작년 6월에 그걸 가입했다는 게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정치권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여튼 그거와 그거는 별개였는데 마침 그 카페에다 올리면서 카페 맞습니다. 가입이 된 게 됐다. 네. 요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럼 인재 영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인재 영입 되는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재 영입 공동위원장이 한동훈, 이철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분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제안을 받고 네. 그분한테 수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인재 영입돼서 왔으면 이 공동위원장들도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고 인재 영입식 하는 날 아침에 조찬이 있었고, 예. 네, 뭐 모두가 보는 또 거기 그 영입식 장소에서 이제 잠바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어떤 뭐 이런 거를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 저한테 이제 악수하시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정치권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전문 직역으로 살아가면서 굳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낼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의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한 지금 제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하할 수가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요약해 하자면은 인재 영입 제의받을 때 학교 폭력 전문 네. 변호사 그 부분 그렇다면 크게 보면 이제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동시에 교육 관련 인재로 영입된 분이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영입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좀 크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아까 뭐 경력 좀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력을 좀 잘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진심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검수완박 그 반대가 그게 인재 영입의 이유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교육과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저를 영입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를 그 위원님이랑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바꾸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 교육의 모습은 우리 당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학교의 현실은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상주의적인 신념 때문에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계속 그런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좀 현실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피해 학생들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분리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정말 범죄 수준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피해 학생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한 반에서 계속 어울리면서 화해, 치유 이것만 얘기하면 그것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되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 조사를 왜 선생님이 하느냐. 전문적인 조사기관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는 이제 그 위원분과 제가 사실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실현됐습니다. 조사관, 전담 조사관을 이렇게 하는 걸로 실현이 된 거. 제가 그거를 본 날 사실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을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보내면서 그 기사를 보내면서 아 정말 바꾸시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가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불편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인재 영입 발표 후에 박 변호사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우선 변호사 활동하면서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활동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겸직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한진그룹의 지주사 준법 지원인으로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준법 지원인으로 있다가 이제
근데 원래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내 변호사 월급으로는 이게 빚이 갚혀지질 않고 오히려 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뭐 공휴일이나 연월차 이럴 때는 이렇게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그 강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충분히 허락을 받았고 네. 뭐 이렇게 가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겸직 허가 같은 거를 이제 각 지방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방 변호사회에서 그것도 다 받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문제가 될 사안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이 운영하던 변호사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여성 혐오적 게시물이 다수 이제 올라왔다고 전해졌는데 예를 들면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좀 약간 제재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사이트가 지금 전체 법조인의 절반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3만 명 중에 절반이나 15,000명. 제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그리고 뭐 일일 페이지 뷰가 15만 회에 달하는 정말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어떤 여성 변호사님께서 판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 로이너스에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로이너스에 함으로써 결국 이게 보도도 나가고 세상에 알려져서 그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일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직 판사 검사들도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매체들에서 거의 정말 저기 하지 않게 무슨 뭐 여혐 사이트다. 일베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우 사이트다. 예. 우리나라 법조인이 절반이 여혐이고 일베고 극우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의 절반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가 법조인 사이트다 보니까 운영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지우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런 글들을 쓰신 변호사님들 중에 운영진한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네이버 판례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무단으로 게시글을 정말 이렇게 되게 심한 글이라서 삭제를 했다가 네이버 운영진인가 하여튼 저기에 1,8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 판례를 보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3회면 가려지고 블라인드 3회를 하면 익명글을 못 쓰고 또 5회를 하면은 활동이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안 걸렸죠? 이런 게. 그 회원들이 신고를 그만큼 횟수를 못 채우면서 넘어간 거죠. 글이 리젠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 하루에 15만 회씩 들어오는 사이트니까 글이 굉장히 빨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님들이나 언론사들에게 그 언론사에 가보면 이보다 심한 표현들 많거든요. 그럼 그 언론사 책임이나 기자 책임이냐고 묻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번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될 경우 영입 인재로서의 포부와 계획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네. 제가 진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보면은 이준석 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저희 위원장님께서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보조적인 것만 건드린다. 교육이 보조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가장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나서기 위해서 나서는 정당은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거에 학교에서는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투명한 사다리, 눈에 보이는 사다리, 투명한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돈을 내야지만 그런 것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투명한 사다리와 투명한 동아줄이 있는 학교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 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에서 기후위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일을 하고 있는 김원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도 봄마다 이제 산불을 목격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잦은 홍수도 많이 보고 계시고,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이제 따뜻한 경험까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은 기업의 산업활동인데요. 기업이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텐데 그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기후위기에 야심차게 대응하는 기업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소비와 투자로 화답한다면 기후위기 해결의 선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수단을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되도록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서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6.9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11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0.9도, 체감상 영하 5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많이 추우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서울 1도, 대전 4도, 강릉 6도, 광주 5도, 부산 9도 등에 머물러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밤사이 크게 떨어진 기온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지금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많고요. 강원 내륙과 일부 경북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을 도는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자택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최근 이제 또 보셨을 텐데요. 이재명 대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워낙 큰 사고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고요. 암살 미수범이 칼을 갈아서 왔고요. 체중을 실어서 목을 찔렀고 단 1mm만 더 나갔어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죠.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가장 큰 정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고였고요. 실제로 사고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통화도 좀 했었는데요. 아직 목소리나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잘 회복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유력 대선 주자로 또 야당 대표로 또 역할을 우선 그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르면 이번 주에 그 당무 복귀하실 거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네. 사실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전화라든지 중간 그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무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도 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우선에 가장 둬야 된다. 예. 네. 그렇지만 당무는 계속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수사가 축소 왜곡된 의혹이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을 일단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사고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암살범이 찔렀던 그 칼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피가 흥건히 고인 그 상황을 다 보았는데요. 근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종합센터에서
사고가 미미한 것처럼 첫 그 보고서를 냈어요. 경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과도라고 하는 표현을 열상이라 그랬나요? 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인지 저는 이런 내용을 대테러 종합센터가 국민에게 보고를 할 때 모든 거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러고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내놓으로써 온갖 가짜 뉴스가 만연하게 된 거죠.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얼마 안 다쳤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 대테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무총리실이 대테러 종합센터에서 엉뚱한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일 그렇게 칼에 목이 찔렸는데 그나마 1mm 차이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찔릴 때 와이셔츠 두 면을 관통하면서 찔려서 그나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와이셔츠는 아주 중요한 현장의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는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지 국무총리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이 뒤에 도대체 왜 위에서 그런 지위가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총리실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총리실이 또 지휘하는 경찰에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등 저희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이게 뭐 야당 대표의 사건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건에도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끝내는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종합센터가 종합상황실이 이런 식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이죠. 반면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서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이제 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이거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발언을 왜 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요. 지금 재판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온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증인 재판을 먼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의사라는 사람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의사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도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참 철없는 소리다. 안철수 의원의 철없는 소리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이 없는 소리다. 정치 감각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탄을 이야기할 거면 김건희 특검, 경제 주가 조작 범죄가 벌써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방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70%가 원하고 있는데도 뭐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지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될 얘기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철없는 소리고 인정도 없는 소리고 정치 감각도 없는 소리라서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돌아오면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지금의 여건에서 처리하실 일은 처리하시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더 이렇게 현안들이 많잖아요. 네. 당장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으로 좀 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는데 그걸 이제 당 분위기 수습에 나서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예. 우선 이낙연 대표하고 그다음에 비명계 3명의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을 요구했어요. 통합 비대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그래서 당원들이나 당내는 어수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똘똘 뭉치고 더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처럼 당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최고위원들하고도 어떻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제가 전화 통화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당은 똘똘 뭉치고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 탈당할 때 호남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호남 분들이 훨씬 더 단호하고 제가 지역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가 오히려 많아서 당은 어수선하기보다는 똘똘 뭉쳐서 더 단단해지고 있고 그래서 더 힘있게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역할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거의 1호 공약처럼 나온 게 간병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을 내놨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예산도 85억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모습을 뚜벅뚜벅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하면서 네. 민주당의 문화 언동이 이렇게 살벌한 적이 없었다. 처단이라는 용어가 일상 용어처럼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판단을 어떻게 했니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또 입장문도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 명의 이름을 묶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거나 이러진 않았나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원들이 지지를 해준다는 건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당원들이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나 좀 과격한 발언,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공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당에서도 경고를 내렸고 또 징계도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사람을 징계 내리려고 봤더니 당원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잘못된 발언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나쁘게 하는 발언은 제지를 가하고 있고요. 그러나 강력한 지지를 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좋은 일이고 그러나 이게 나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지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희들은 이제 좀 언론을 통해서나 듣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떻든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나쁜 발언을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야 하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 대선 때 그것을 언론에 제보를 했다거나 문제 제기를 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경쟁을 하더라도 정책 경쟁을 하고 지지를 받는 경쟁을 해야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윤석열 정권에게 빌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과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관련 고지할게요.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탈당한 그룹들은 연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모였거든요. 네. 약간 그 온도차는 좀 있긴 하지만 뭐 빅텐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빅텐트 아래 뭉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어렵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뭉칠 가능성이 꽤 높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빅텐트 크게 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떴다방은 안 된다. 대선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네. 그게 얼마나 함께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또 3명 비명계 의원들이 나간 분들도 또 이낙연 대표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갈 때는 같이 하나로 모이려고 나갔겠죠. 그렇지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안에서 하나가 되었었던 분인데 당 대표까지 하셨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나갈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나가셨겠지만 얼만큼 뭉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당원들과 의원들 그리고 전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힘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공천을 둘러싸고 좀 이제 파열음도 좀 나는데요.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공천 적격 심사, 그 1차 심사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또 이낙연 신당 저쪽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알려진 의원들이 이제 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한 잣대냐 이런 좀 그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계실 때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했고요. 적격 부적격은 특별 당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만들어진 그 당규에 의해서 적격 부적격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성 의원은 전 의원은 그에 따라서 부적격이 된 것이고요. 황운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황운하 노웅래 의원 자체는 앞으로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작업들이 있고 이것은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의 BBK에 문제 제기했다가 감옥을 다녀온 케이스고요. 아주 오래된 일들이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격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황운하 노웅래 의원이 있고요.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BBK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끝낸 이명박 BBK는 범죄 행위로 판단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적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공천 내용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기준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친명은 횡재고 비명은 횡사다 하면서 이제 강성지층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또 주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국민 참여 공천이 시스템 공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 참여 공천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스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후보가 갖는 지역의 여론 지지도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경선을 하는 과정이나 공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른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공천이 되는 거죠. 이명백 공천위원장님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아주 탁월한 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시작하지도 않고 국민 참여 공천을 공격한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보지 말란 소리인가요?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꽂힌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윤심의 그 아바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힘 내의 공천을 훨씬 더 먼저 걱정했으면 좋겠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온다고 했는데 거의 뭐 팽당한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검찰총장이 경고까지 하고 징계까지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대통령도 검사, 여당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검사, 온갖 게 검사, 검찰 독재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대만 총통으로 그제 당선이 됐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의 선거였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총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대선에서 민진당이 이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대만의 정당은 그 정당의 성격을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큰 기준점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뭐 아니면 뭐 영남이나 호남이냐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대만의 정당은 중국하고 가까우냐 아니면 독립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양안 관계 때문에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해서 대만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만 내에서는 이런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독립해야 된다 아니면 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중국과의 관계다. 요 점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이 대만 내 정당들을 보면은 중국과 가깝게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친중파 정당이 있고요. 아니다,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독립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파는 당연히 중국과 좀 멀어지다 보니까 미국하고 더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총통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결국 요번에 친중 성향의 정당이 승리했느냐 아니면 독립 성향의 정당이 승리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건데,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독립 성향의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진당은 독립 성향의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또
또 친미 성향의 정당으로도 분류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독립 성향의 정당이라는 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통이 차이잉원 총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진당이 소속이 된 그런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인이 그 라이칭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라이칭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잉원 현재 총통보다 더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국에서는 라이칭더 당선인에 대해서 기존에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인데요. 완고한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만큼 중국이 반대하는 인물이 이번에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라이칭더 당선인은 득표율이 4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1야당 여기가 중국 국민당인데 줄여서 국민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허우유이 후보가 33.4%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중국하고 가까운 친중 성향의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득표율 격차는 한 6.5%포인트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도 7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대만 선거에서 삼지대라고 할까요? 제2야당 후보가 선전을 했습니다. 대만 민중당이 여기는 이제 줄여서 민중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커원저 후보가 26%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표를 까먹었나요? 이게 이제 기존에 아까 구도를 좀 설명드리면 예. 그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언론들 분석을 보니까 젊은 층이나 중도층들은 이런 거 좀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반중 계속해서 싸워왔던 이 얘기들이 너무 지겹고 특히나 대만 경제가 요즘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커원저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파악을 했느냐, 어디를 적극 공략을 했느냐면 이런 지점들을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생이랑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젊은 층. 맞습니다. 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26%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야당이 33%를 얻었으니까 뭐 한 7%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수치를 득표율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독립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는 건 이제는 대만의 반중 성향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한 반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통 선거로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이잉원 이 총통이 있는 민진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이 민진당은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독립 성향의 약간 반중 성향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만 총통은 4년 중임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차이잉원 총통이 8년을 했고 그다음에 라이칭더 당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12년 집권은 성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임제니까 한 번 더 선거를 중간에 치르겠죠. 이때 라이칭더 당선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16년까지 가능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반중 성향이 더 강화되는구나. 이런 측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에선 또 졌어요. 그러니까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치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진당이 총선에서 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선거 이름이 입법위원 선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치렀던 거죠. 대선은 이겼는데 총선은 패배했던 건데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권력을 나눠줬다. 행정부 권력은 민진당이 줬지만 의회 권력까지 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 결과가 나왔는지 전해드리면은 일단 대만은 입법위원이 전체가 113석이에요. 113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0석이죠. 그거보단 적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대만이 인구가 한 2,4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만큼 적은 거고요. 여기에서 1야당인 국민당이 52석을 가져가서 1당이 됐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1당이 된 거죠. 그 민진당은 51석을 가져갔어요. 한 석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2야당이 좀 선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8석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야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반 정도밖에는 그 드라이브를 못 거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의석은 많이 잃은 셈이네요.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 민진당이 62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과반의 여당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반도 뺏기고 일당도 뺏겼습니다. 뺏겼다. 그런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건데 중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그걸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중국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는데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은 이겼지만 총선은 못 이겼다. 이거 지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이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갈등을 키우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외교부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외교부도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전화 혹시 받으시면은 전격 시사 듣고 있다고 꼭 좀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해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작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9월 20일까지, 그리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2012년 3월 11일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1심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이 이제 티타임을 가졌어요. 양당 체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제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른바 빅텐트 성사 여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글쎄요, 빅텐트라는 것이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 이제는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대연합 그 3명의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함께하게 될 것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은 떴다방 형식으로 하는 것이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번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선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과의 그 만남도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대선은 놓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에서의 김종민 의원이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쉽게 굴러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요? 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 나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금 네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다음번 대선 주자로서 이 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은 대선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들으니까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떴다방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대선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물론 뭐 연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장 연합이 아니냐, 연합이 된다 하더라도 빅텐트가 뭐 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제3지대라는 위장 연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잘하냐라는 리그가 있다면 본인이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3지대 연대라는 것이 왜 생겼냐. 이것은 압수수색과 그리고 또 검찰 수사로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연대라는 가치는 확실히 간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 정치와 압수수색에 대한 그게 이해관계가 다 똑같다고요? 지금 나온 그 부분에 세력들이?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잘해야 그리고 비판을 잘해야 이 연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그 부분. 그렇죠. 네. 저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꾸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 천하람 변호사랑 이기인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랑 함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신당은 반윤석열을 기치로 내걸지 않겠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겠다. 비전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 과정을 이제 그렇게 개혁적인 모습, 이름도 지금 가칭이지만 개혁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나가면서 본인들은 또 정책도 어느 정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 많이가 보도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준석 대표를 그 중심으로 한 신당의 모습이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 등 이제 원칙과 상식의 지금 현역 3명의 의원들 또 금태섭 신당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동안의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개혁적인 사람인가? 그게 근본적인 의문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들이 진취적이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뭐 언젠가 합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왜 뭐 정부 견제, 정부 심판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가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까지 됐는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가치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검찰이 제출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그 종합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종합 의견서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를 통해서 이 주가 조작 시기에 총 차익을 얻었다는 금액이 23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3지대에서 정보 심판론에 의해서 국민의 정확하게 표를 받겠죠. 그게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네네. 사안입니까? 검찰이 종합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을 검찰 의견서. 근데 검찰 의견서라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다면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 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미 종합 의견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여하튼 두 정권에 거쳐서 이제 수사를 해온 사건이고요. 그 얘기는 한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 신당 목표 중 하나는 뭐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는 기호 3번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당이 의석이 또 6석이고 이래서 그것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그러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낙연 전 대표 무슨 뭐 대선 후보로 이거를 인정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얹혀가냐 누가 먼저 주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 이 문제가 되게 지금 사실은 그 김종민 의원 있는 그 그룹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그게 되게 좀 민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이분들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 만들려고 이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자기네들이 보기엔 어떤 불합리하고 당내 민주화라든지 강성 지지층에 뭐 휘둘린다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고 양당 위주의 어떤 양당 체제에서 극복할 수 없는 걸 자기네가 극복하러 나왔다는 그 주장을 하는 와중에 만약에 누구 대선 후보 밀러 나왔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그렇죠. 것 같으니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미래대연합도 그렇고 3번 그 총선에서 3번을 받고서는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계속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했는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황운하 의원 그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검찰에 의견서를 돈 받은 것은 맞다라는 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천심사의 그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강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전과가 이미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검증위를 통과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번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 있어서는 공천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검증 작업 이후에 황운하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통과를 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갈 데가 사실은 미래대연합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증위의 결과를 보고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3명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3번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이낙연 대표와의 뭐 함께 하는 거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현재로서는 뭐 원내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전에 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다. 그래서 천하용인 시즌2가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준석 신당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준석 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천하용인 시즌2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시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이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19대 때 수원에서
그 의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낙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게 된 계기는 그 지역구에 지금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말은 용산에서 내려온 뭐 자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서 여러 차례 낙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경쟁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박문규 장관과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이 크게 승부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건 이준석 신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기치랑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있어서는 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3번 7명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다만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좀 안 좋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번에 검증의 결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래대연합은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길게 해주셔가지고 기호 3번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홍보를 잘하면은 기호를 몇 번을 받든지 이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현역 의원 한 명을 더 뭐 섭외해야 된다, 포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김영남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영남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이 말은 이제 김영남 전 의원이 최초로 한 말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김용남 전 의원이 누구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토론 후에 밤 늦은 시간에 한 토론회까지도 그 손바닥에 있는 왕자가 지워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그분에 대해서 아마 손가락 위주로 씻었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건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또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김용남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변론을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더욱 절망하게 된 것은 대통령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또 절대 굴복한다는 이런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에 본뜻 이런 것을 귀 기울여 보자면 본인이 공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이런 것보다도 자신이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을 비롯한 당 지지자들이 현 부원장 징계를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이제 돌리고 있다고 해요. 계획적으로 작업당했다 같은 이제 음모론부터 그 정도 농담은 다 한다는 답은 이제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감찰 중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외부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문제가 뭐 음모론이라든지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말이 더 퍼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은식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SNS에서 한 말이 있어요. 페미니즘 물음표를 하고 전쟁에서 지면 집단 기억. 집단 기억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집단 성폭행 이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남성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결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이나 던지시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변명과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게 한다면, 공정하게 한다면. 가급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공정한 방송이 된다면은 각 당에 그 막말 논란이 있는 사람을 동일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 KBS 보도에서는 그거를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어떤 이게 관련이 되는 게 또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 문자 이게 그쵸. 이제 좀 약간 사람들한테 많이 논란이 된 것 그게 같아요. 지금 완전 나비 효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하기 전이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한 내용이 밝혀져갖고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부원장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에서 본인이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이미 진직에 그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송년회에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또 보니까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했다라는 형태로 또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제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인이 있고 지역 정치인을 수행하는 비서인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일이 오히려 또 더 일파만파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명계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까지 받아놓은 상황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공천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왜 원칙과 상식과 함께 탈당하지 않았냐. 현근택 이 사건 때문에 같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물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그 여성분과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SNS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일이 오히려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제시한 어떠한 그 징계 안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또 그런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변호사를 감싸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고 피해자도 조사를 했고 현근택 변호사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볍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왜냐하면 비명계의 그러한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간단히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앞으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그 진상 조사를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진상이 또 어쩔지는 정확히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가볼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제 공동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공관위원회 포함된 것을 두고 윤심 공천이 또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논란 핵심은 이철규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철규 의원은 용산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내리꽂히는 VIP와 여사님의 영입과 인재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별자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친윤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된 것에 대해서 당 인사들 내부에서도 좀 다소 논란 모양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철규 의원은 당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10월에 사무총장직에서 내려갔는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게다가 또 공천관리위원이라니 이게 과연 윤심 공천이냐 이런 비판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당을 이끈다. 내가 당을 이끈 주체다. 나다. 우리 당은 변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공천 챙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천이 과연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의 공천은 뭐 친명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제일 직접 챙기겠다고 나왔을까요? 같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공관위원 그 10명을 발표를 하면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그때 이제 원 내에서는 장동혁 현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 이렇게 3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공관위원장도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 원 외에 있는 정치계 외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내에 있는 3명이 실무를 담당을 해야 돼요. 공천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보통은 사무총장을 한 3선 정도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들어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가진 재선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그 실무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철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임명을 했을 때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바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 이끄는 건 접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당 이끄는 건 저고 공정한 공천하고 이기는 공천하고 하면서 제가 챙기겠다는 얘기가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엉망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게 뭐 친윤 어떤 그런 거에 외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건지 그 아마 후자가 아닐까 하는 관측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공천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언급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은 본인이 챙긴다라는 말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표현인 거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여기에 있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이 물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모르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용산과의 관계, 지금 검사들이 대거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전에 인유한 혁신위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중진들의 용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챙기겠다라는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천을 하는 것이 접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